할 것인지 파트 1 하루 속 숨어있는 시간 패턴 발표를 하게 된 1조입니다. 우리의 삶은 결정의 끊임없는 연속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항상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결정을 해야 합니다. 언제 직장을 바꿀지, 언제 안 좋은 소식을 정할지, 언제 수업 일정을 정할지 등등 이 책은 타이밍이 과학이라는 것을 입증해 보이기 위한 책입니다. 세상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관한 책은 많이 있지만 이 책처럼 언제 할 것인지에 관한 책은 많이 없고 이 책이 바로 언제 할 것인지에 관한 책입니다. 사람과 항상 함께하지만 보이지 않고 쉽사리 잡히지 않는 많은 시간의 문제들, 시작이 왜 그렇게 중요한 것인지에 관한 부분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많은 연구의 사례들과 그 사례들 간의 유사한 공통점을 보여주고 있는데 먼저 코넬 대학 사회학자 마이클 메이시와 스코프 골던은 2년간 트위터 안에서의 사용자들의 대화 연결을 통해 시간에 따른 긍정적 감정과 부정적 감정을 알아보았습니다. 깨어있는 시간에 하는 행동에서 사람들은 일관된 패턴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 보이는 표처럼 어느 대륙 어느 시간이든 하루의 진폭은 최고점까지 올라갔다가 최저점을 찍고 반등의 주기를 보여주었습니다. 이 패턴의 유래는 18세기 프랑스 천문학자인 장자크 도르투드 베낭의 그 미모사 푸디카라는 식물을 통해 실험한 내용으로 알 수 있는데 일단 먼저 미모사의 그 반응을 보여주는 영상을 한번 시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동영상이 이제 옆으로 기울어져 있는데 그 미모사가 이제 외부 자극에 반응을 하는 식물이라 이제 먼저 천문학자가 처음에는 이제 빛을 받아서 이제 잎이 낮에 폈다가 밤에 지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사람의 하루처럼 아침에는 잎을 열고 저녁에는 잎을 닫았다 생각해서 이거를 확인하기 위해 여러 가지 패턴으로 교란시켜 보는 그런 실험들을 했었는데 그 실험을 통해서 빛의 반응이 아닌 미모사 자체 내부의 시계가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고 결국 모든 생물에는 생체 시계가 있다는 시간 생물학의 표본이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사람의 뇌 아래쪽 중앙 시상 하부에 있는 쌀알만한 크기의 세포 약 2만여 개가 모인 신경액을 이제 식교차 상액이라는 부분에서 이제 우리의 신체 활동을 조절하는데 물론 사람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여러 가지 연구를 통해 전체 윤곽은 사람마다 동일함을 확인했습니다. 이제 또 DRM이라는 하루의 재구성법 표를 이용해 조사한 결과도 마찬가지로 일관성 있고 강력한 이중 패턴이 발견되었는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사람의 감정은 최고점을 올랐다가 이제 최저점을 찍고 다시 반등의 최고점으로 올라가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사람의 감정을 표로 단정할 수는 없지만 연구의 사례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무시할 수 없을 정도의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사람의 기분은 내면이지만 결국 외부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예를 들자면 이제 오전의 회의가 오후의 회의보다 결과가 좋거나 판단력과 문제 해결 능력이 오전이 오후보다 결과가 좋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세 가지 핵심적 결론이 또 있는데 우리의 인식 능력은 하루라는 시간에 일정하게 유지되지 않는 점과 우리가 하루에 느끼는 감정의 기복은 우리의 생각보다 더 심하다는 것, 일하는 방식은 일의 성격에 달라지고 특정 과제를 수행하기에 가장 좋은 시간이 과제 성격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이제 그 책 초반부에 여러 가지 이제 예시가 나와 있는데 이제 그 예시 중에 린다 문제나 형사 피고인 문제처럼 예리한 문제 분석 능력이 필요한 것들은 오전에서 이제 정오쯤이 최고점을 찍었고 이제 덴마크에서 실험한 결과도 이제 오전에 본 시험이 오후에 본 시험보다 성적이 더 높았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제 통찰력이 필요한 문제에서는 오전보다 오후의 결과가 좋았는데 창의력은 컨디션이 최적의 상태가 아닐 때 가장 커지고 24시간 주기 생체 리듬과 관련될 때 가장 작아지기 때문이라고 하였고 이것을 학자들은 영감의 역설이라고 부릅니다. 다음으로 이제
자신에게 질문을 한번 던져봤으면 좋겠는데 보통 몇 시에 자고 몇 시에 일어나고 그리고 그 중간 시간이 언젠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에게는 크게 세 가지 유형이 있다고 하는데 보통 종달새형, 올빼미형, 그리고 두 가지 중간 어디쯤인가에 제3의 새가 있는데 보통 금방 전에 나온 표를 보면은 보통의 사람들은 제3의 새라고 밝혀졌고 이제 모든 연구와 실험 결과를 통해 알 수 있는 점은 결국 유형과 과제와 시간 조절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싱크로니 효과라고 합니다. 결론은 사람들의 타입에 따라 시간 조절을 해야 한다는 점이 가장 중요하고 타이밍의 과학은 일상에서 적용할 수 있는 전략과 습관과 늘 하는 일과를 소개한 것이며 핵심은 자신의 유형을 알아내고 그 유형에 따라서 자기의 과제를 파악하고 적절한 시간을 고르면 됩니다. 여기서 항상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이제 오후 시간을 지나서 이제 최저점을 찍을 때가 있는데 이 최저점을 자신이 이제 관리를 잘 못하면 이제 그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자신의 그 하루에 영향을 많이 끼친다는 점입니다. 앞선 내용에서 최적의 시간을 알게 되었다면 이제 휴식에 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먼저 기민성 브레이크라는 것에 대해 알아보면 이제 기민성 브레이크는 중요한 일을 앞두고 실수가 없도록 지시사항 등을 검토하기 위한 짧은 휴지기를 이제 기민성 브레이크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이제 어떤 병원을 이제 책에서는 예를 들었었는데 이제 운명의 병원이라는 그 병원을 책에서는 예를 들었었는데 이게 오전 시간대보다 오후 시간대에 자신들의 정해진 일들을 더 안 해서 사실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까지 병원을 가진 않겠지만 실존하는 병원은 아니지만 실제 어느 의료센터에서나 오전보다 오후에 이런 사고들이 흔히 벌어진다고 이렇게 조사한 결과가 있었습니다. 사고는 보통 최저점에 이르렀을 때 많이 일어나는데 즉 오전이나 오후 시간에 많이 일어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후는 하루에 항해 중 만나게 되는 버뮤다 삼각지대라고 이 책에서는 서술하고 있는데 오후에는 생체 리듬도 점점 떨어져 가고 각성도도 떨어지기 때문에 실제로 여러 사례들을 조사한 결과 기민성의 경계가 오후보다 갈수록 약해졌습니다. 이런 문제는 이제 병원뿐만 아니라 운전자에게나 이제 뭐 공부하는 과정이나 뭐 근로자의 생산성을 떨어지는 것에도 이제 구체적으로 언급이 되었고 미시건대 의사들의 사례들이 보여지듯 기민성 브레이크를 오후 시간대 활용하면은 최저점의 악영향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설명한 게 이제 회복성 브레이크인데 이제 회복성 브레이크는 적절한 휴식을 통해 컨디션을 조절하는 것을 회복성 브레이크라고 말하는데 이제 오전보다 오후에 성적이 떨어지는 것을 사례로 알았었다면 이제 이 경우에 매 시간마다 적절한 휴식을 활용하면 이제 성적이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오르는 결과를 볼 수 있었습니다. 휴식을 통해 최저점을 끌어올릴 수 있다는 사실은 이제 법률적 판단 이외에 재정적 결정이나 대학교 입학 허가 여부 같이 중요한 결정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이것을 잘 이용한다면 폭넓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올바른 휴식에 대해서도 5가지로 나와 있는데 이제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여기 밑에다가 적어놨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제 잠깐이라도 쉬는 편이 좋다고 이제 책에서 말해 있고 가만히 있는 것보다도 움직이는 편이 낫다고 설명이 돼 있고 혼자 쉬는 것보다 사람들과 어울려 쉬는 쪽이 낫다고 설명이 돼 있고 이제 실내보다는 밖이 훨씬 좋다고 이제 설명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휴식 시간을 가질 때 일에 대해서는 깨끗이 잊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하나의 예를 들어드리자면 이제 제가 야간에 일을 하다 보니까 점심시간에 이제 휴식을 취하려고 하는데 사실 책에서는 10분에서 20분이 가장 적합한 휴식 시간이라고 하는데 이제 제가 자고 나면은 너무 오랫동안 자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오후에 일을 방해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 휴식을 취하는 데도 있어서 그 계획을 잘 짜고 활용적이게 휴식을 취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식사 시간에 대해서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 보통은 우리가 아침 식사가 가장 중요하다고 여러 책에서 말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아침 식사에만 집중을 하게 되고 있고
아침 식사는 몸에 기운을 불어넣고 두뇌에 연료를 채우는 역할도 하고 신진대사를 위한 가드레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점심 식사 또한 무시하지 못하는 게 특히나 정신적이나 정서적으로 부담이 큰 업무를 하는 직장인들에게 있어서 점심 식사는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모든 점심 식사가 이와 같이 중요한 것은 아니고 두 가지 핵심 요소가 있어야 이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는데, 먼저 자율성과 분리가 있습니다. 자율성이 자신이 하는 일과 그 일을 하는 방법과 시간 그리고 함께 일하는 사람에 대한 통제력이 확보되어 있는 것으로 특히 복잡한 업무에서 실적을 높이는데 이 자율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나와 있고, 분리는 잠깐이라도 업무에서 손을 떼는 것입니다. 이게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고 심리적으로 떨어져 있어야 되고, 이제 예를 들어서 이 시간을 활용해서 이제 저희들이 보통 스마트폰으로 업무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 시간대는 스마트폰을 이용하지 않거나 그런 식으로 이제 완전히 일과 이제 모든 것에 분리돼서 그렇게 하는 것을 분리라고 합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이런 사례들을 생각한다면 하루 중 가장 중요한 식사는 아침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점심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낮잠 또한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는데, 흔하게 우리가 아는 낮잠 후에 멍한 상태와 무거운 느낌을 느끼는 것을 수면 무력증이라고 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점심 이후에 1시간 정도 자는 그때 느끼는 여러분들도 많이 느끼셨겠지만 그런 것을 이제 수면 무력증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잘 이용한다면 귀중한 휴식 시간을 얻을 수 있습니다. 낮잠은 두 가지의 중요한 혜택을 주는데, 인식적 성과를 향상시켜주고 정신적이고 신체적 건강을 증진시켜줍니다. 적절한 낮잠을 취하면 이후에는 떨어진 기민성이 회복되고, 오후에 낮잠은 두뇌의 학습 능력을 향상시켜주고, 그리고 낮잠을 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기억력도 증진시켜줍니다. 그리고 창의력의 강력한 원천인 몰입도 또한 높여주고 또 건강 전반을 좋게 만들어줍니다. 이 책에서는 점심 이후에 이제 휴식 시간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앞으로 저희가 이 책을 통해서 이제 살아갈 때 점심에 이제 휴식을 하더라도 좀 더 체계적으로 계획적이게 이제 휴식을 취하는 게 아무래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누구나 겪어본 낮잠을 통해 이제 수면 무력증에 인해 낮잠에 대한 의구심을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10분에서 20분 정도를 어떻게 정확히 잘 수 있나 이런 의구심을 버릴 수는 없지만, 연구 결과를 통해 이제 무력증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이제 인지 능력의 상승 등 긍정적인 효과만 나타났다고 이제 결과에서 나타났습니다. 파트 1을 통해서 종합적으로 결론을 이제 짧게 내려본다면, 이미 이 세상에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책이나 방법들이 되게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데, 이 책에서는 이제 이 어떻게를 이제 언제 할 것인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자기 자신의 타입을 마지막이에요. 네. 자기 자신의 타입을 파악해서 유형 과제와 시간을 조절하고, 자신의 최저점 또한 파악해서 여러 가지 휴식을 통해 최저점을 최대한 끌어올려 시간을 쫓기지 않고 시간을 지배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타이밍의 과학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감사합니다.